애들끼리 장난치고 노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런 것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석정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여러 뉴스에서 공직자의 자제가 학폭에 연루가 돼서 낙마하고 여러 OTT에서 또 학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즉 학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이냐? 폭행이라든지 명예훼손, 또 심부름시키는 행위, 성폭행, 또 따돌림 등 일반적인 상식상에서 형사범죄로 생각되는 거의 모든 범죄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장난을 치는 것처럼 친구를 꼬집는다든지 세게 밀친다든지 세게 어깨동무나 헤드락을 거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모두 다 학폭으로 의제돼서 조사 대상이 되고 심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새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쓰잖아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메신저 앱을 통해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단체로 놀리거나 모함을 한다든지 이런 대화들도 역시 학폭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쌍방 학폭도 있지 않나요? 애매한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서로 쌍방이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인들의 경우도 그냥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를 나누는 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든지 또 쌍방 명예훼손, 쌍방의 괴롭힘, 이런 경우에는 쌍방의 학폭 사건으로 따로 분류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가해와 피해를 나누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폭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분들이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있는 심의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치 결정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미흡했거나 아니면 조치의 결과 내용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다툼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심의 전 단계와 심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의 전 단계에서는요, 일단 중요한 게 신고겠죠. 신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청소년과에서 이런 학폭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학폭 전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이라는 전용 번호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분들은 일단은 학폭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신고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교내에 있는 학폭 전담 기구에서 사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는요, 가해와 피해가 그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정학 등 긴급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일단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최대 3일간 즉시 분리하는 긴급 조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요, 학폭 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하나 있는데요. 학교장애 자체 해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고 학폭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학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 내에서 사건을 조기에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이 학폭의 내용이 경미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이렇게 빠르게 끝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기 재량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학폭위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또 피해자와 학부모님들이 느끼게 되는 고통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은 신고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그날 하루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요. 예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사건의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조사가 2회, 3회도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1회 조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담기구에서는 가해와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를 진행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관련 학생들의 면담을 통한 조사, 주변 학생들의 참고인 조사, 학급 친구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여러 진술과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학폭 절차에서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부분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최초의 서류이고요. 절차가 끝나고도 보존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폭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열리는 날 변호인이 참석해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해서 또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기도 하는데요. 보통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자분들 또 가해자의 보호자분들이 50% 이상 진술할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30% 정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건 본인들의 진술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입회를 했을 때에는 10에서 20% 정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실무 경험상으로는 가장 적합한 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심의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양측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조치 결과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전체적인 이 심의위원회의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어떠한 조치가 가해 학생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조치의 내용도 학폭예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 사과에서부터 봉사활동, 또 전학처분, 또 퇴학까지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학폭위의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폭 전문 또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학폭 사건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학폭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학폭위를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 또 그 처분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석종욱 변호사였습니다.